재벌 박 회장이 유언장을 발표합니다. 큰 며느리한테는 삼성동 빌딩을 주고 막내 며느리한테는 늙은 개 한 마리를 줬습니다. 회장이 쓰러졌을 때 큰 며느리는 서랍을 뒤지고 있었고 막내 며느리는 시아버지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다들 회장이 미쳤다고 수군거렸죠. 늙은 개가 무슨 유산이냐고요. 근데요, 그 늙은 개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 겨울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는 흰 머리의 노인이 온화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바로 물류제국을 일군 5조 원대 자산가 박성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례식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막내 며느리 서유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의사 출신인 서유는 버려진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었는데요. 한 손에는 링거줄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병든 강아지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 댁 가정부였어요. 아가씨, 큰일 났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서유는 하던 일을 급히 마무리하고 성북동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서윤이 도착했을 때 성북동 저택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시아버지 박 회장이 축 늘어진 채 누워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 며느리 미란이 시아버지 곁을 살피는 게 아니라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금고 비밀번호가 뭐야? 여기 어딘가 적어뒀을 텐데. 미라는 다급하게 서류들을 헤집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미라는 평소에도 시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을 두던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남편이자 큰아들인 도훈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슬그머니 아버지의 양복 안주머니를 더듬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인감도장을 꺼내 자기 주머니에 쏙 넣었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서유는 그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서윤이 미란에게 다가가 말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손바닥이 서윤의 뺨을 후려쳤어요. 찰싹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넌 가만히 있어. 미란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뺨을 맞고도 서윤은 미란에게 대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서윤은 곧장 시아버지에게 달려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막내 아들 도진은 구석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35의 도진은 마음은 착했지만 워낙 귀가 얇고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형수 미란이 무섭기도 했고 형 도훈의 눈치도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쪽으로 가지도 형수를 말리지도 못한 채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늙은 개 한 마리가 비틀비틀 일어섰어요. 15살 먹은 골든 리트리버 장군이었습니다. 뒷다리가 거의 마비되어 평소에는 누워만 있던 장군이가 있는 힘을 다해 미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짖기 시작했어요. 컹, 컹. 늙었어도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똥개가. 미라는 신고 있던 하이힐로
장군이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장군이가 낑낑거리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서윤이 장군아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금고 쪽으로 향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박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회장은 벌떡 상체를 일으키더니 미란의 손목을 낚아채듯 움켜쥐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 82세 노인의 입에서 천둥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라는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어머, 아버님이 살아나셨어.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눈빛은 냉철하고 또렷했어요. 아까까지 숨이 넘어가는 것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회장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인감도장을 챙긴 큰아들, 금고를 뒤지던 큰며느리,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던 막내 아들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듯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것들이 역시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구나. 민 변호사, 들어오시오. 회장이 손짓을 하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이 미리 짜여 있었던 겁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발표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큰아들 박도훈과 그 배우자 장미란에게는 삼성동 소재 40층 빌딩을 상속한다. 이 말에 미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40층 빌딩이라니 수천억 원짜리 자산이었어요. 미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조항을 읽었습니다. 둘째, 막내 며느리 이서윤에게는 본가 뒤뜰과 노견 장군이를 상속한다. 미란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늙은 개 한 마리라고요? 아이고, 불쌍해라. 미란은 서윤을 비웃듯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따위는 처음부터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걷어차여 쓰러진 장군이에게 다가가 그 몸을 조심스레 안아 올렸습니다. 장군이가 서윤의 얼굴을 핥았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과 미라는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두 사람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처럼 들떠 있었어요. 바닥에 쓰러져 연기를 했던 아버지가 눈앞에 서 계신데도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빌딩뿐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런 큰아들 내외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서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장군이를 품에 안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올려다보는 막내 며느리를 말이에요. 회장은 서윤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장군이를 잘 돌봐라. 이 녀석이 내 전부다. 그 말뜻을 서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아버님.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손을 한번 꼭 쥐어주고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 회장이 설계한 거대한 시험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훈과 미란 부부는 상속받은 삼성동 빌딩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어요. 이름하여 건물주 취임식이었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화려한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미라는 새로 맞춘 밍크 코트를 걸치고 손님들 사이를 누비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어요. 어머, 사모님, 이제 건물 주시네요. 부럽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연달아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라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에이, 별거 아니에요. 이 빌딩이 40층인데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얼마겠어요. 호호.
그녀의 웃음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는 그날 밤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앞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글귀는 이랬습니다. 나도 이제 건물주. 새로운 시작. 하트 이모티콘이 잔뜩 붙어 있었죠. 댓글에는 축하한다는 말도 있었지만 시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파티란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그런 댓글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도우는 슬쩍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 싶어. 정리되면 바로 연락할게. 곧 이혼한다. 상대는 내연녀였습니다. 도우는 이미 아내 미란 몰래 빌딩 지분을 현금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해외 계좌로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었죠. 안에서 아내가 여보, 어디 갔어? 라고 부르자 도우는 얼른 전화기를 집어넣고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여기 있어. 잠깐 바람 쐬고 있었어. 파티에는 특별한 손님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 며느리 서윤이었어요. 미란이 일부러 부른 거였습니다. 서윤은 낡은 외투를 입고 구석에 서 있었는데요. 미란이 샴페인 잔을 들고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동서. 왔구나. 안 올 줄 알았는데 미란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미라는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 옷이 뭐야? 혹시 개 냄새 나는 거 아니야?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미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서, 그 늙은 개 사료값은 어떻게 구해? 혹시 돈 없으면 말해. 우리 빌딩 화장실 청소라도 시켜줄 테니까. 호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준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는 괜찮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미라는 코웃음을 쳤어요. 걱정은 무슨. 불쌍해서 그러지. 서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파티장을 빠져나왔어요. 그 시각 성북동 본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가 밀려 난방이 끊긴 지 이미 며칠째였어요. 서윤의 남편 도진은 형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에서 들려온 건 기계음뿐이었어요. 이 번호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형 도훈이 동생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린 겁니다. 도진은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번호를 끊었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도진은 소심하고 무능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윤은 홀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계집 앞에는 장군이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서윤은 집 안에서 가장 두꺼운 이불을 가져다가 장군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이불이었지만 그나마 있는 것 중 제일 따뜻한 거였어요. 장군아, 추워? 조금만 참아. 내가 곧 집 고쳐줄게. 장군이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묘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삼성동 빌딩 펜트하우스에서는 화려한 조명이 밤새 반짝였고 성북동 본가에서는 촛불 하나가 가물가물 타고 있었어요. 빌딩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본가 마당에서는
늙은 개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이토록 다른 두 세상이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서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란이었어요. 동서 나야. 할 말이 있어서. 미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미란은 대뜸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성북동 본가 뒤뜰 있잖아. 거기 땅값이 얼마나 하는지 알아? 동서가 가진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냥 우리한테 넘겨. 내가 적당히 쳐줄게. 서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형님, 그건 안 돼요. 아버님이 제게 맡기신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어요. 야, 이서윤. 좋게 말할 때 들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서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박 회장이 요양원에서 홀연히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도우는 이 소식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셨다고? 잘 됐네. 이제 간섭할 사람도 없어. 그는 빌딩 지분을 본격적으로 현금화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서윤은 시아버지의 실종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서윤은 장군이 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장군이를 잘 돌봐라. 이 녀석이 내 전부다. 서윤은 장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장군아, 우리 끝까지 이 집 지키자. 이게 아버님의 마지막 부탁이야. 장군이가 서윤의 손을 핥았어요. 그 작은 온기가 서윤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레 문을 열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손에는 아직 김이 나는 군고구마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거 먹어. 요새 많이 힘들지?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부자가 다 좋은 게 아니여. 마음이 따뜻한 게 진짜 재산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군고구마를 받아들었습니다. 장군이에게도 한 조각 떼어주었어요. 차가운 겨울밤 성북동 본가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군고구마의 온기이기도 했고 사람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서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다가올 폭풍이 얼마나 거센지를요.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늙은 개 장군이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도요. 군고구마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누워만 있던 장군이가 갑자기 사료를 입에 대지 않았어요. 서윤이 직접 손으로 떠먹여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처음에 서윤은 장군이가 아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장군이가 계집 안구석 흙바닥을 긁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긁더니 점점 더 세차게 긁었어요.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발톱이 닳아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서윤이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장군이는 낑낑거리면서도 계속 그 자리만 파고 또 팠습니다. 서윤은 걱정이 되어 아는 수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선생님이 장군이를 꼼꼼히 진찰했습니다. 심장 소리도 듣고 배도 만져보고 눈도 들여다봤어요. 한참을 살핀 뒤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네요.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윤이 물었어요. 그럼 왜 저러는 걸까요? 선생님은 장군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개들이 가끔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주인에게 알리고 싶은 게 있을 때요. 그날 밤 서윤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장군이가 땅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꿈이었어요. 서윤이 손을 뻗어 잡으려 해도 닿지 않았습니다. 장군이가 슬픈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다가 흙 속으로 사라졌어요.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장군이의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편 미라는 본가 땅을 빼앗을 궁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서윤이 거절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미라는 교활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막내 도진을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미라는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진 씨, 내가 좋은 얘기 좀 해줄게. 잠깐 나와봐. 도진은 형수의 부름에 따라 나갔습니다. 미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도진을 맞이했어요. 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을 앞에 놓고 미란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진 씨, 솔직히 지금 형편이 어렵잖아. 내가 도와줄게.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줘. 도진은 어리숙하게 물었어요. 뭔데요, 형수? 미란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어. 그럼 내가 당장 5천만 원 줄게. 그 서류는 본가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미란이 서윤의 인감을 몰래 위조해서 만든 거였어요. 도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말에 눈이 멀었어요. 밀린 공과금, 당장 먹고 살 걱정,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 그 모든 게 뒤섞여서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결국 도진은 그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진은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나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미쳤지. 형수가 시켰어. 형수가. 도진은 중얼거리다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서윤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남편이 어디 다녀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훈이 직접 성북동 본가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흙을 파고 있는 장군이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게 완전히 미쳤네. 서윤 씨, 저러다 사람 물면 어쩌려고?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큰아버님. 장군이는 안 물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훈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유? 무슨 이유? 늙어서 정신이 나간 거지. 도훈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내일 아침에 사람 보내줘요. 성북동 본가에 미친 개 한 마리 처리해야 해요. 네, 안락사요. 서윤이 화들짝 놀라 외쳤습니다. 큰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훈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쩔 수 없어. 저렇게 미친 개가 사람이라도 물면 우리가 소송당한다고. 내일 데려간다니까 각오해. 서윤은 장군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온몸으로 장군이를 감쌌어요. 안 돼요. 장군이는 안 미쳤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제발 이 아이 데려가지 마세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은 그런 서윤을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다가 돌아갔어요. 그날 밤 장군이에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장군이가 갑자기 서윤의 바지를 물었어요.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서윤을 계집 쪽으로 끌었습니다. 뒷다리가 거의 마비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요. 서윤은 장군이를 따라갔습니다. 장군이는 자신이 그토록 긁어대던 흙바닥을 앞발로 툭툭 치며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서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군아, 여기 뭐가 있는 거야? 네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서윤이 물었지만 장군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그 흙바닥을 계속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장군이의 발톱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서윤은 장군이를 안아올리며 울었습니다. 알았어, 장군아. 내가 지킬게. 네가 지키려는 게 뭐든 내가 지킬게. 바로 그때 서윤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미란이었어요. 동서, 잘 들어. 내일 본가 철거 들어간다. 서류는 이미 다 처리됐으니까 짐 싸서 나가. 서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미라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동해, 도진 씨가 다 해줬는데 뭘.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호호.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신만만했어요. 서윤은 방으로 들어가 잠든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형수한테서 전화 왔는데 당신이 무슨 서류에 도장 찍었대요? 도진은 피하듯 고개를 돌렸어요. 그 반응만으로도 서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요.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마당에서는 장군이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장군이 곁에 앉았어요. 이제 믿을 건 이 늙은 개밖에 없었습니다. 장군이가 서윤의 손을 핥았어요. 그 작은 위로가 서윤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서윤은 결심했어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요. 서윤이 장군이 곁에서 밤을 새우던 그 시각, 삼성동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40층 빌딩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날 저녁 빌딩 외벽에서 거대한 균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리창 몇 장이 깨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행인이 다칠 뻔한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삼성동 랜드마크 빌딩, 안전진단 F등급 판정. 붕괴 위험으로 긴급 대피령. 미라는 침대에서 이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F등급? 그게 무슨 소리야? 미라는 허겁지겁 빌딩으로 달려갔습니다. 빌딩 앞에는 이미 소방차와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입주민들이 짐을 들고 우르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현장을 지휘하는 공무원에게 달려갔어요. 저기요, 저 이 빌딩 주인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공무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장미란 씨요? 죄송합니다만 이 빌딩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수리비만 최소 3천억 원 이상 들 거예요. 아니, 수리보다 철거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천억 원이라니. 그건 빌딩 가치보다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빌딩은 처음부터 부실 덩어리였어요. 기둥에는 철근 대신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었고 벽체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약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건넨 독이 든 성배였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금 문제도 터졌습니다. 빌딩을 상속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는데 미라는 그걸 전부 미뤄왔던 거예요. 이제 세금과 벌금, 빌딩 수리비까지 합치니 미라는 조단위의 채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라는 남편 도훈에게 연락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빌딩이 무너진대. 돈이 필요해. 당신이 빼둔 돈 좀 가져와. 하지만 도훈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빼둔 돈 없어. 알아서 해. 전화가 뚝 끊겼어요. 미라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어요.
미라는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한 뭉치가 나왔습니다. 해외은행 계좌 명세서였어요. 미란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그 돈이 전부 도은의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자기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현관문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미란 씨, 문 열어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친 거였어요. 그들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와 집안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돈 못 갚으면 있는 거라도 가져가야지. 미란의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밍크 코트, 수천만 원짜리 시계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거 다 내 거야. 손대지 마. 미란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덩치 큰 남자가 미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입 닥쳐. 내 남편이 진 빚이 얼만 줄 알아? 이 정도 가져가는 건 약과야. 미란은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물주라고 자랑하던 여자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물러간 뒤 미라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은 번지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그녀는 주먹으로 거울을 쳤습니다. 거울이 깨지며 손에서 피가 흘렀어요. 미라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그때 텔레비전에서 또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사기 혐의 피의자 긴급 체포, 해외 도피 시도 중 검거. 화면에 도은의 얼굴이 나왔어요. 미라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혼자 도망치려다 잡힌 겁니다. 미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에게 버림받고 재산은 몽땅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하나 있었습니다. 성북동 본가 땅이요. 미라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저것만 있으면 돼. 저 땅만 팔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라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 좀 구해줘요. 성북동에 있는 집 하나 정리해야 하는데 힘 좀 쓸 수 있는 사람들로요. 네, 당장 내일이요. 미란의 눈빛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린 여자의 눈이었어요. 그 시각 성북동 본가에서는 서윤이 장군이를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어떤 폭풍이 몰려올지 서윤은 알지 못했어요. 장군이만이 잠결에도 낑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성북동 본가에 검은 승합차 2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우르르 내린 건 덩치 큰 남자들이었어요. 용역이었습니다. 미란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죠. 미란은 찢어진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명품으로 치장하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다 부숴버려. 이 집에 있는 거 전부 끌어내.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용역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마당에 놓인 화분들이 깨지고 빨랫줄이 끊어졌습니다. 서윤이 잠에서 깨어 뛰쳐나왔을 때는 이미 마당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윤이 외쳤습니다. 미라는 히스테릭하게 웃었어요. 무슨 짓이긴 뭔 짓이야. 내 땅이잖아. 도진이가 서류에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여긴 내 거야. 서윤이 앞을 막아섰지만 용역들이 서윤을 밀쳐냈습니다.
서유는 마당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계집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군이가 비틀비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뒷다리가 거의 마비되어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장군이는 있는 힘을 다해 서윤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미란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늙고 지친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컹, 컹, 컹. 장군이가 온 힘을 다해 짖었습니다. 용역들이 멈칫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이 더러운 똥개, 당장 치워. 미란이 소리치자 용역 한 명이 장군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장군이가 마당 구석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장군아. 서윤이 비명을 질렀어요. 서윤은 기어가다시피 해서 장군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장군이는 옆으로 누운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서윤이 장군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장군아, 괜찮아? 장군아. 장군이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서윤의 손을 천천히 핥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장군아, 가지마. 제발 가지마. 장군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앞발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긁어대던 계집 앞 흙바닥을 툭툭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눈빛이 서윤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있었어요. 여기야. 여기를 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장군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장군아, 장군아. 서윤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장군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15해를 함께한 늙은 개가 서윤의 품에서 눈을 감은 겁니다.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장군이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시집와서 낯설어 하던 서윤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던 장군이, 시아버지와 마당에서 뛰놀던 건강했던 시절의 장군이, 서윤이 힘들 때마다 옆에 와서 손을 핥아주던 장군이, 그 모든 기억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미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끝났으면 비켜.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미란이 계집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미란의 눈에 뭔가가 보였어요. 장군이가 파헤쳐 놓은 흙 사이로 낡은 비닐 봉지 같은 게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미란이 눈을 빛냈어요. 용역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여기 파봐. 빨리. 용역들이 삽을 들고 그 자리를 파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비닐에 쌓인 오동나무 함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라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꺼봐. 금괴야, 금괴. 그 늙은 영감이 여기 숨겨뒀던 거야. 미라는 서윤을 밀치고 함을 낚아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함 뚜껑을 열었어요. 하지만 안에 있던 건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낡고 해진 가계부 한 권과 오래된 인감 도장이 전부였어요. 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전부야? 미란은 가계부를 집어들고 휙휙 넘겼어요. 알 수 없는 이름들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딴 쓰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했어? 미란은 가계부를 서윤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가져. 이런 쓸모없는 거. 미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발을 굴렀어요. 그리고 용역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됐어. 그냥 가자. 이 집은 나중에 철거해버려. 미란과 용역들이 떠나고 마당에는 서윤 혼자 남았습니다. 서윤은 장군이의 시신을 품에 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시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6년 3월 15일. 첫 번째 씨앗을 심다. 서유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이름 옆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K군, 검찰 지망생, 학비 전액 지원. L씨, 암 투병 사업가, 치료비 후원. 피양, 고아원 출신, 대학 장학금. 수십 년에 걸친 기록이었습니다. 서유는 그 가계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것이 시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금괴보다 빌딩보다 더 귀한 것. 사람을 심어온 기록이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 괜찮아? 동네 할머니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서윤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봤어. 그 나쁜 것들이 한 짓 다 봤어. 할머니는 장군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녀석이 밤마다 저 자리만 지켰어. 아픈 몸으로도 저기 앉아서 밤새 지키더라고. 뭔가 지키고 싶은 게 있었나 봐. 서유는 장군이의 차가워진 몸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장군아, 미안해. 내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고마워. 끝까지 고마워. 장군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씨앗들이었습니다. 장군이를 묻어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마당 한 구석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어요. 흙을 덮고 돌멩이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앞에 물 한 그릇을 놓아두었어요. 장군이가 좋아하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미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용역들과 함께 트럭까지 끌고 왔어요. 철거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미란의 얼굴은 며칠 새 더 험악해져 있었어요. 잠을 못 잔 듯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윤, 나와. 미란이 대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서윤이 나오자 미란은 서윤의 손에 들린 가계부를 노려봤습니다. 그거 아직도 들고 있어? 그 쓰레기 같은 거? 미란이 다가와 가계부를 빼앗으려 했어요. 서윤이 피하자 미란은 이를 갈았습니다. 이딴 쓰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미란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태워버릴 거야. 저 늙은 영감이 남긴 거 다 태워버릴 거라고. 미란이 라이터를 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누구 마음대로 회장님의 유품에 손을 대는 겁니까? 모두의 시선이 대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골목에서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20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차들이 성북동 골목을 가득 메웠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반듯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미라는 기가 죽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처음 목소리를 낸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된 강민호입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검찰총장 후보라니요.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자신을 밝혔습니다. 저는 삼정그룹 회장 이준서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장 박정민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윤희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미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박성준 회장님의 장학금으로 자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박성준의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따님을 지키러 왔습니다. 서윤은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고요. 당신이 바로 회장님이 인정한 진짜 가족입니다. 삼정그룹 회장 이준서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노숙자였습니다. 길바닥에서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밥을 사주시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학비까지 대주셨어요. 오늘의 저는 전부 회장님 덕분입니다. 병원장 박정민도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학비가 없어서 포기하려던 저를 회장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고 하시면서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사연을 꺼냈어요. 가계부에 적힌 이름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나타난 거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심어온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 있었던 겁니다. 미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다 짜고 치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미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민호가 손짓을 하자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장미란 씨, 당신을 상속 비리, 문서 위조, 그리고 용역을 동원한 폭력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란의 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미란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누구로 보고. 박도훈, 그놈 잡아. 다 그놈이 시킨 거야. 미란이 끌려가는 걸 지켜보던 도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형수가 시켜서 본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서윤은 그런 남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강민호가 가계부를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40년 동안 심어오신 정의의 씨앗들입니다. 금괴나 빌딩이 아니라 사람이야말로 진짜 유산이라는 걸 회장님은 아셨던 거예요. 강민호는 서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가족입니다. 회장님을 대신해서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남긴 건 낡은 가계부 한 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신뢰와 감사,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요. 서윤은 장군이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장군아, 네가 지킨 게 이거였구나.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장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거야. 서윤의 뺨 위로 눈물과 미소가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미란이 경찰차에 실려간 그 시각, 도우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공항에서 체포된 뒤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도우는 조사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박도훈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기, 배임, 횡령 혐의가 전부 입증되었습니다. 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500억 원을 해외 계좌로 빼돌린 증거가 다 나왔어요. 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되찾을 거야. 해외 계좌에 있으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 돈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알고 보니 박 회장이 미리 장치를 해두었던 거였습니다. 도훈이 돈을 빼돌리면 자동으로 추적되어 회수되도록 시스템을 심어둔 거예요. 그 돈은 전액 서윤의 이름으로 설립될 재단에 귀속되었습니다. 도훈은 제 욕심에 제가 걸려 넘어진 꼴이 된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단 말이야?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께서는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빌딩도 계좌도 전부 덫이었습니다. 도훈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어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거예요. 일부러 망하는 빌딩을 줬다고요. 하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인감도장을 훔쳤고 아내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았으며 가족을 버리고 혼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어디가 피해자입니까? 도훈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도관이 들어왔어요. 박도훈 씨 영상통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지 궁금했어요. 혹시 아내 미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건 내연녀였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어느 리조트 수영장이었어요. 오빠 나야. 돈 잘 받았어. 고마워. 여자가 말했습니다. 도훈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옆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여자는 그 남자의 어깨에 기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오빠 미안한데 나 새 남자친구 생겼어. 오빠가 보내준 돈으로 여행 왔는데 여기서 만났거든. 여자가 킥킥 웃었어요. 아, 그리고 오빠가 나한테 따로 보내둔 돈 있잖아. 그것도 내가 다 썼어. 잘 살아, 오빠. 영상통화가 뚝 끊겼습니다. 도훈은 한참 동안 꺼진 화면만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년이 내 돈을 다 가져갔어. 도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자기가 믿었던 여자에게 완벽하게 당한 거였습니다. 아내를 속이고 몰래 빼돌려둔 비상금마저 내연녀에게 털린 거예요. 며칠 뒤 미란이 면회 신청을 넣었습니다. 미란도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훈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 여자 안 만납니다. 교도관이 물었습니다. 부인분인데 정말 안 만나시겠습니까? 도훈은 고개를 돌렸어요. 부인이요? 그 여자는 이제 남이에요. 만날 이유 없습니다. 미라는 면회 거부 통보를 받고 유치장에서 미쳐버렸습니다. 남편이 혼자 도망치려다 잡혔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면회조차 거부하다니요. 미라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소리쳤어요. 박도훈, 이 나쁜 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때문에 빌딩 받은 거잖아. 교도관들이 달려와 미란을 제압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 도진이 형을 면회 왔습니다. 도훈은 처음에 만나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면회실로 나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동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진은 말없이 형을 바라봤어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야.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 이게 우리 결말이야. 우리가 아버지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 봤어?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부터 챙기려고 했잖아. 그게 자식이야? 도훈이 소리쳤어요. 닥쳐. 너도 똑같잖아. 네가 본가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서.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잘못했어. 그래서 벌 받을 거야. 근데 형, 나는 적어도
아내를 이용해서 사기치지는 않았어. 혼자 도망치지도 않았고. 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형, 잘 살아. 다시는 안 볼 거야. 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5조 원대 자산가 장남,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이라는 제목이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판사가 도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피고인은 가족을 재산을 빼앗을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병환을 기회로 삼았고 아내를 이용해 사기 대출을 받았으며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혼자 도망치려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도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도훈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억울해요. 하지만 법정 어디에서도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텔레비전으로 재판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 도훈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한때는 거들먹거리던 시숙이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텔레비전을 끄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군이 무덤 앞에 앉았어요. 장군아, 욕심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장군이 무덤 앞에 앉아있던 서윤의 귀에 먼 곳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삼성동 방향에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미란이 그토록 자랑하던 40층 빌딩이 철거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철거 장면이 생중계되었어요. 거대한 빌딩이 폭파와 함께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던 건물이었습니다. 이제는 잔해 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위험으로 강제 철거가 집행되었습니다. 전 소유주에게는 철거 비용과 손해배상 청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라는 유치장에서 이 뉴스를 봤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빌딩이 먼지가 되어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몇 달 뒤 미라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문서 위조, 폭력 교사, 그리고 각종 비리 혐의가 인정된 거였어요. 남편 도움보다는 형량이 적었지만 미란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출소하던 날 교도소 앞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마중 나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란은 낡은 운동복 차림으로 교도소 문을 나섰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에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재산은 빚을 갚는 데 다 사라졌고 남은 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채무뿐이었습니다. 미라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방 하나를 겨우 구했어요. 한 평짜리 방에 누우면 팔다리가 벽에 닿았습니다. 미라는 새벽마다 시장통에 나가 폐지를 주었습니다. 찢어진 패딩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리어카를 끌었어요. 손은 갈라지고 굳어버렸습니다. 한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던 손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종이 박스를 줍는 손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미란이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유기견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깡마른 강아지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미라는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장군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늙은 개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라는 바닥에서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꺼져. 이 더러운 것. 미란이 돌을 던졌습니다.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도망쳤어요. 미라는 또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던지지 못했어요.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었어요. 한편 서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아이들이 도와준 덕분에 서윤은 장군이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을 이어받은 거였습니다. 가난하지만 꿈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어요. 재단 설립식 날 박 회장의 아이들이 줄지어 축하했습니다. 삼정그룹 이준서 회장이 말했어요. 장군이 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병원장 박정민도 말했습니다. 저도 50억 원 약정하겠습니다. 거물들의 기부가 줄을 이었어요.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윤은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러 다녔어요. 첫 번째 장학생은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서윤이 장학증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항상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서윤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어느 날 미란이 폐지를 줍다가 전파사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진열된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미란은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화면에 서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오늘 장군이 장학재단의 이서윤 이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평생 심어오신 씨앗을 저는 그저 물 주는 것뿐이에요. 이 재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기가 개 사료값 없으면 화장실 청소나 해라고 조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바보였어. 그 무렵 막내 도진도 변해 있었습니다. 도진은 본가 서류에 도장을 찍은 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큰 형처럼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진은 성북동 본가로 돌아왔어요. 서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당신에게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 그냥 장군이 무덤이라도 지키게 해줘. 도진이 말했어요. 서윤은 한참을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도진은 매일 장군이 무덤을 돌봤습니다. 잡초를 뽑고 꽃을 심고 물을 주었어요.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게 도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참회였습니다. 서윤이 장학금 전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도진이 무덤 앞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도진 옆에 나란히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장군이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장군아, 고마워.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가 지켜준 거 내가 잘 이어갈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덤 위에 심어둔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장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장군이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먼저 들어가고 서윤 혼자 남았어요.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윤은 무덤 위에 핀 작은 꽃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장군아,
아버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살아계시긴 한 걸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윤의 등 뒤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울지 마라, 아가. 서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82세의 노인 박성준 회장이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의심했어요. 아버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셨어요?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에서 사라졌다고 했고 다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요. 회장은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걸음은 건강했고 눈빛은 또렷했어요. 놀랐지?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죽어야 진짜 얼굴이 보이더라. 누가 내 재산만 탐하는지, 누가 진짜로 나를 걱정하는지. 서윤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꾸민 거대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회장이 장군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조용히 말했어요. 장군아, 고생했다. 내 덕분에 내가 진짜 가족을 찾았어.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은 난생 처음 시아버지가 우는 걸 봤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장군이 이야기를 해줄게. 15년 전 일이야. 서윤은 조용히 들었어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설악산에 갔었어. 혼자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었지. 밤이 되고 눈보라가 쳤어. 난 바위 틈에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장군이가 나타났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녀석이 밤새 내 옆에 있었어. 체온으로 날 녹여줬지. 그리고 아침이 되자 구조대를 이끌고 왔어. 장군이가 짖으면서 사람들을 데려온 거야. 서윤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장군이를 그토록 아꼈던 거였습니다. 장군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었던 겁니다.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맹세했어. 장군이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그리고 장군이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찾겠다고. 회장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바로 너야, 서윤아.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네가 한 걸 내가 다 봤어. 내가 쓰러졌을 때 다들 금고를 뒤지고 인감도장을 챙길 때 너만 내 손을 잡고 울었어. 장군이가 걷어차였을 때 너만 달려가서 안아줬고. 회장이 품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냈어요. 서윤이 간직하고 있던 그 가계부였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보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일 마지막 씨앗 마이너스 이서윤.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3년 전이잖아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오래전부터 너를 지켜봤어. 네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하는 것도 돈 없어서 고생하면서도 아픈 동물들을 돌보는 것도 다 알았어. 그때 결심했지. 내 진짜 유산은 이 아이에게 맡기겠다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일이 남았어. 가자, 서윤아. 서윤은 시아버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 회장의 아이들, 변호사들, 그리고 기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 박성준은 박성준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막내 며느리 이서윤에게 위임합니다. 거실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세웠어요.
이 아이는 내 피를 나눈 자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나눈 진짜 가족입니다. 장군이가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알아봤습니다. 강민호 검사가 앞으로 나왔어요. 회장님, 큰아드님과 큰며느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두의 시선이 회장에게 쏠렸습니다. 회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훈이와 미란이도 내 자식이야. 아무리 잘못을 해도 피는 못 속여.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길은 열어뒀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작은 가게라도 할 수 있게 준비해뒀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줘야지.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 사람들이 시아버지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다 알면서도 그래도 길을 열어두셨다니요. 회장이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그게 가족이야. 미워해도 끝까지 못 버리는 게 가족이야. 도진이 구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진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알아. 네가 어리석었던 건 알아. 하지만 네가 돌아왔잖아. 그걸로 됐어. 회장이 다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장군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그 재단을 계속 이어가줘. 내가 평생 심어온 씨앗들을 네가 계속 키워줘.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약속할게요. 그날 밤 서윤은 장군이 무덤 앞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와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장군아, 네가 옳았어. 이 아이가 진짜였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덤 위의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장군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요, 회장님. 저도 이 사람을 믿었어요. 서윤은 장군이 무덤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어요. 장군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야.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올랐습니다. 성북동 저택 위로 고요한 밤이 내려앉았어요. 오랜 시간 꼬여왔던 실타래가 풀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성북동 본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장군이가 묻힌 뒷마당은 이제 작은 정원이 되었습니다. 장군이의 쉼터라고 이름 붙은 그곳에는 상처 입은 유기견들이 쉬어가고 있었어요. 서윤이 직접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버려지고 학대받고 다친 강아지들이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고 새 가족을 찾아갔어요. 정원에는 작은 계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가운데 장군이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 위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서윤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아버지 박 회장이 함께 앉아 계셨어요. 회장은 요즘 많이 편안해지셨습니다. 사업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매일 정원에 나와 강아지들을 바라보셨어요. 서윤아, 저것 좀 봐라. 회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정원에서 강아지 3마리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다리를 절던 강아지, 한쪽 눈이 안 보이던 강아지, 털이 다 빠졌던 강아지, 모두 이곳에 와서 건강을 되찾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장군이가 저 아이들을 보면 좋아했을 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장군이가 지켜준 게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남편 도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국화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도진은 1년 동안 많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장군이 무덤을 돌보고
유기견들 밥을 챙기고 정원 청소를 했어요. 말수는 적어졌지만 눈빛은 맑아졌습니다. 도진이 장군이 무덤 앞에 국화 화분을 놓았어요. 장군아, 오늘도 왔어.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이 남편 곁으로 다가가 나란히 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서로를 원망하고 배신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재단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도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소식인데?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재단 장학생 중에 한 명이 의대에 합격했대요. 부모님 없이 혼자 공부했던 아이인데 장학금 받고 꿈을 이뤘어요. 도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거 정말 잘 됐네. 도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형수한테 속아서 저질렀던 일, 아내를 배신했던 일, 그 모든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한편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골목에서는 미란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폐지를 줍는 생활이었어요.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골목을 지나다가 가게 앞에 걸린 신문을 보았어요. 신문 첫 페이지에 큰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윤이었어요. 장군이 장학재단, 올해 장학생 1000명 돌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윤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시아버지 박 회장과 남편 도진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한때 자기가 동서, 개 사료값 없으면 화장실 청소나 해라고 비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개나 받았다고 조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어요. 내가 진짜 바보였어. 그때 나도 장군이한테 잘했으면 나도 저기 있었을까? 미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건 자기가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다시 성북동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날 오후 정원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재단에서 일하는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이사장님, 저기 대문 앞에 강아지가 있어요. 버려진 것 같아요. 서윤이 달려가 보니 정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대문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생후 2~3달쯤 된 것 같았어요. 털 색깔이 황금빛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강아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장군이를 쏙 빼닮은 얼굴이었거든요. 서윤이 조심스레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강아지가 서윤의 얼굴을 핥았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박 회장이 다가와서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회장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녀석? 장군이 어렸을 때랑 똑같이 생겼네. 강아지가 회장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회장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이 강아지를 장군이 무덤 앞에 데려갔어요. 강아지는 무덤 주위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무덤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장군아, 네가 보내준 거야? 이 아이를 네가 보내준 거야? 서윤이 강아지를 안으며 말했어요. 강아지가 서윤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서윤은 강아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너는 장군이 이세야. 오늘부터 내 이름은 장군이 이세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북동 저택 위로 따뜻한 노을이 물들었어요. 정원 벤치에는 박 회장과 서윤,
도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유기견들이 평화롭게 뛰놀고 있었고 장군이 이새도 함께 뛰어다녔어요.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게 내가 80평생 배운 거야. 서윤이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사라져도 건물은 무너져도 진심으로 쌓은 건 절대 안 무너져. 그걸 장군이가 가르쳐 줬어. 서윤은 장군이 무덤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장군아, 네가 지킨 건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었어. 네가 지킨 건 내 마음이었어. 고마워, 장군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군이 무덤 위의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장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아. 나도 고마워. 너를 만나서 행복했어. 노을빛이 정원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장군이 이새가 무덤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작은 강아지의 모습이 어쩐지 장군이와 닮아 보였습니다. 성북동 저택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고 오랜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진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박성준 회장과 늙은 개 장군이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